밖에는 가늘고 조용히 눈이 내리며 서울 거리를 하얀 담요로 덮었다. 작은 편의점 아는 구석에서 웅웅거리는 낡은 난로에서 나오는 인공적인 온기가 느껴졌다. 준호는 이미 2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처럼 지친 듯 효율적으로 선반을 정리했다. 그는 젊었지만 그의 눈은 수많은 잠 못 이루는 밤과 재정적 걱정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작았고 벽과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의 밝은 불빛만이 그를 가둘 수 없는 듯했다. 손님들은 왔다 갔다 했다. 얼굴은 바쁘고 무심했다. 각자 자기만의 세계에 푹 빠져 있었다. 필요한 것을 챙겨 계산을 하고는 차가운 밤거리로 다시 사라졌다. 카운터 뒤에 있는 젊은 남자를 거의 흘끗 보기도 했다. 그들에게 준호는 그저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개의치 않았다. 고독에 눈에 띄지 않는 느낌에 익숙했다. 그의 유일한 위안은 작은 방에 월세를 내고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 약간의 돈을 보낼 수 있는 직업뿐이었다. 그때 문이 천천히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낡은 코트 안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다. 머리카락은 바깥의 눈처럼 하얗고 깊은 주름이 진 얼굴은 준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연약함을 보여주었다. 할머니는 따뜻한 음식 코너로 천천히 걸어가며 라면 그릇들을 애타게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작은 지갑을 열자 준호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볼 수 있었다. 할머니는 물 한 병을 겨우 살 만큼의 동전 몇 개를 세고 있었다. 그녀는 수치심과 갈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떠나려 했다. 하지만 준호가 먼저 행동했다. 그는 가장 큰 국수 그릇을 들고 뜨거운 물을 부어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다. 당연하지.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으세요. 여자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깊은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숙인 후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히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다. 뭔가 옳은 일을 했다는 느낌, 잔혹해 보이는 세상에서 작은 친절을 베푼다는 느낌이었다. 그는 몰랐지만 그 따뜻한 국 한 그릇이 그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그가 도운 여자는 겉보기와는 달랐고 잃었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그를 찾아왔다. 희생과 고독으로 쌓아 올린 그의 삶은 모든 확신을 뒤흔들 깨달음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에게 그것은 그저 서울의 또 다른 추운 겨울밤일 뿐이었다. 여자는 말없이 국수를 다 먹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음미하며 일어서면서 준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는데 이는 존경의 표시였고 준호는 당황했다. 준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떠나 바깥의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초인종이 부드럽게 울리고 가게 안은 평소처럼 고요해졌다. 히터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음만이 고요함을 깨뜨렸다. 준호는 그녀가 앉았던 작은 테이블을 닦으러 갔다가 뭔가 잊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소박하고 약간 낡았지만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하얀 면 손수건이었다. 구석에는 작고 빛바랜, 그가 알아보지 못하는 꽃 자수가 놓여 있었다. 준호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어쩌면 그녀가 다음 날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은 별다른 사고 없이 흘렀다. 다음 날 준호의 근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바쁘게 움직이는 손님들, 바코드 스캐너 소리, 그리고 든 커피 냄새가 가득했다. 전고 무렵 영화에서나 볼 법한 반짝이는 검은색 차 한 대가 가게 앞에 섰다. 그 소박한 거리에 어울리지 않는 차였기에 지나가는 몇몇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준호가 1년 동안 번 돈보다 더 비쌀 것 같은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렸다. 셀소라는 남자가 권위와 부유함을 풍기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마치 낯설고 재미없는 환경을 분석하듯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침내 그의 시선은 카운터 뒤에 서 있던 준호에게 닿았다. 그는 갑자기 작고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다. 비싼 구두는 리놀륨 바닥에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격식을 갖춘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라는 젊은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무슨 공영에 처한 걸까 생각했다. 저예요. 그의 목소리가 의도한 것보다 낮게 깔렸다. 무슨 일 있었어요? 셀소는 눈에 닿지 않는 미소를 지었다. 그 반대입니다. 고용주인 디바 부인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당신을 만나 뵙고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듯 얼굴을 찌푸렸다. 디바, 그는 이름을 되뇌며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그때 어젯밤에 만났던 그 연약한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국수 아줌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맞아요. 셀소가 확인했다. 당신의 도움에 정말 감동했어요. 사실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셨죠. 저와 함께 가실 수 있다면 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준호는 밖을 내다보며 고급 승용차와 그 옆에 주차된 운전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가게 안, 아직 정리해야 할 진열대를 바라보았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국수 한 그릇으로는 그 상황을 정당화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근무 중이거든요. 그는 변명을 찾으며 말을 더듬었다. 셀소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필요하시면 매니저님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디바 부인께서는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흔들림 없는 침착함으로 말하는 그의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호출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준호는 명함을 그리고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삶이 곧 뒤집힐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준호는 손에 든 카드를 바라보다가 셀소의 진지한 얼굴을 보았다.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할 일이 있어서 그냥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남자의 차분하고 권위적인 태도가 그를 무장해제시켰다. 마치 거절은 그의 우주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았다. 준호는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최대한 모호하게 설명했다. 놀랍게도 평소라면 뭐든 불평만 늘어놓는 매니저는 셀소와 1분도 차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자 어서 가세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차로 향하는 발걸음은 초현실적이었다. 부드러운 눈 위를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는 소박한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듯했다. 채오르자 정적이 감돌았다. 무겁고 호사스러운 정적 속에 가죽 냄새가 진동했고 정체를 알 수는 없었지만 값비싼 냄새가 났다. 차는 서울 거리를 흔들림 없이 미끄러지듯 달렸다. 매일 타던 분비는 버스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창밖을 내다보며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았지만 처음으로 낯선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마치 궁궐에 실려온 먼지처럼 자신이 작아진 것 같았다. 그 여인은 도대체 그에게 무슨 소원을 빌었던 걸까? 국수 한 그릇에 대한 감사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듯했다. 차가 동네를 떠나는 동안 할아버지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전날 밤 국을 끓였던 바로 그 손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운명의 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자신의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다. 준호는 그 작은 친절의 몸짓으로 어떤 실을 엮었는지 궁금했다. 황금빛 실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을 옥죄는 실이었을까? 알 길이 없었다. 불안은 그의 가슴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갈비뼈를 긁어댔다. 거의 1시간 후 차는 속도를 늦추고 조용히 열리는 연철문을 통과했다. 준호는 숨을 멈췄다. 그들은 공원을 연상시키는 드넓은 부지에 들어섰다. 눈 덮인 소나무가 늘어선 오솔길을 따라 한 채의 집으로 이어졌다. 아니, 집이 아니었다. 대저택이었다. 곡선 지붕과 안뜰이 있는 전통 한옥이었지만 TV 사극에서나 볼 법한 규모와 우아함을 지녔다. 완전히 다른 세상, 도시 한복판에 숨겨진 평행 우주였다. 차는 정문 앞에서 부드럽게 멈췄다.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 셀소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고 셀소는 준호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여기 있어요. 셀소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 부인이 기다리고 계셔요. 준호는 차에서 내렸고 그의 싸구려 구두는 깔끔하게 손질된 눈 속에 살짝 푹 빠졌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거대한 나무 문을 응시했다. 마치 잘못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온 인물이 된 기분이었다. 그는 그곳에 속하지 않았다. 온몸의 온 신경이 그에게 도망치라고, 안전한 작은 편의점으로, 예측 가능하고 칙칙한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일에 갇힌 듯 마비되었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계시의 문턱에 서 있었다. 헬소는 준호를 단단한 나무 문으로 안내했다. 문은 고요하고 눈 덮인 안뜰로 이어졌다. 오직 두 사람의 발소리만이 들렸다. 준호에게는 마치 사찰에 들어온 것 같았다. 시원하면서도 고요한 공기 속에는 은은한 소나무 향과 향처럼 오래된 무언가가 은은하게 감돌았다. 안뜰을 가로질러 본체로 들어갔다. 따스함이 그를 감싸 안았다. 바닥에서 은은하게 퍼져 나오는 온기가 얇은 신발 밑창을 통해 그의 발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내부는 전통과 현대적인 고급스러움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쌀 종이로 만든 벽, 어둡고 윤이 나는 원목 가구, 그리고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도자기 작품들. 그는 마치 유령, 자신에게 존재해서는 안 될 세상에 침입한 침입자처럼 느껴졌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아무것도 만지지 않으려 애썼다. 마법이 깨질까봐, 더 심한 경우 뭔가 더러워질까봐 두려웠다. 헬소는 그를 긴 복도로 이끌고 가 미다디문 앞에 멈춰섰다. 그는 몸을 살짝 숙여 문을 열었다. 겨울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로 된 넓은 방이 드러났다. 안라그자의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여자는 한 여자였다. 전날 밤 입었던 낡은 코트는 입지 않았다. 짙은 파란색 비단 한복을 입고 있었고 흰 머리는 깔끔하게 쪽진 쪽머리에 옥으로 만든 비녀로 장식되어 있었다. 디바 부인, 그가 왔어요. 헬소가 낮고 공손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물러나서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고 준호와 그녀 둘만 남게 되었다. 안라그제 앉은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주름이었지만 그 연약함은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그를 위압하는 위엄과 강인함이 자리 잡았다. 어젯밤 욕망에 흐려져 있던 그녀의 눈은 이제 맑고 날카로워져 그를 분석하는 강렬함에 그는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파스타의 여왕이었지만 동시에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이리 와, 얘야, 디바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하지는 않았지만 단호하고 선율적이었다. 두려워하지 마. 준호는 머뭇거리며 몇 걸음을 내딛다가 공손한 자세로 멈춰섰다. 할머니가 어른 앞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부인,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중얼거렸다. 디바는 작고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국수 한 그릇을 줬잖아. 왜? 그 질문에 그는 깜짝 놀랐다. 그는 잠시 생각하며 멋진 답을 찾았지만 오직 진실만이 떠올랐다. 추웠어요. 그는 간결하게 말했다. 그리고 뭔가 따뜻한 게 필요했던 것 같더군요. 그녀는 마치 자신의 말을 곱씹듯 오랫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요즘은 따뜻한 마음이 흔치 않잖아요. 그녀는 그에게라기보다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다가 그녀의 시선이 그의 재킷 주머니에 머물렀다. 내가 두고 온 거 찾았어?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깔끔하게 접힌 하얀 면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내밀었다. 네가 가져갈까봐 아껴뒀어. 네가 다시 가져갈까봐. 디바는 손수건을 집어들지 않았다. 대신 구석에 있는 작은 자수를 가리켰다. 이 꽃 알아봐요? 그녀가 물었는데 목소리는 이제 약간 떨렸다. 준호는 빛바랜 자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소박하고 섬세한 도라지였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부인. 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야? 그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 생각해봐. 이 꽃을 보면 뭔가 떠오르지 않아? 옛날 정원 같은 거? 아니면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같은 거?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마치 배를 후려치는 듯한 충격이었다.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고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의 단편들만 남아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할머니가 어떻게 어머니를 알 수 있을까?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국수 한 그릇에 대한 고마움은 깊고도 무서운 미스터리로 변해가고 있었다. 디바의 말이 준호에게 돌멩이처럼 떨어졌다. 그의 어머니, 그의 삶 속 유령 같은 존재, 할머니가 속삭여주던 이야기. 그는 사진도 얼굴도 없었다. 오직 그녀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때마다 집안을 가득 채우는 고요한 고통만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에 손수건을 뻗은 채 한 걸음 물러섰다. 네, 어머니. 그는 더듬거리며 물었고 그 질문은 숨결처럼 새어나왔다. 난
난 어머니를 몰랐어. 내가 아기였을 때 떠났어. 디바는 그를 무장해제시킬 만큼 동정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알아, 얘야, 알아. 그녀는 손수건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시선은 작은 수놓은 꽃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루시아였어. 그리고 이 도라지 꽃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었어. 그녀는 모든 것에 도라지를 수놓았지. 손수건에도, 옷에도, 심지어 첫 아기 옷 깃에도 말이야. 루시아라는 이름이 준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할머니는 항상 루시아를 엄마라고 불렀다. 마치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인 듯. 이제 저택에서 낯선 사람이 루시아의 이름을 부르니 모든 것이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엄마의 이름을 아는 이 여자는 누구일까?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았나요? 그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루시아는 단순한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디바가 대답했다.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가 떨렸고 오랜 감정이 짙게 묻어났다. 루시아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제게는 거의 딸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저는 루시아의 데모 준호예요. 그 고백은 준호에게 파도처럼 밀려왔다. 데모. 그 단어는 그의 입술과 마음속에서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는 데모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의 가족은 그와 할머니 단 둘뿐, 표류하는 작은 배뿐이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이 그의 과거에 잃어버린 일부,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거대한 대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말해주는 듯한 주름살을. 편의점에서 만난 연약한 여인, 그 안락의자에 앉았던 힘센 여자, 그리고 이제는 그의 데모까지. 모든 조각이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이야? 왜 내 가게에서 그렇게 했어? 디바는 오랜 세월 찾아 헤맨 흔적이 묻어나는 무거운 한숨을 쉬었다. 루시아가 사라진 후로 20년 넘게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마지막 단서가 당신 동네로 저를 이끌었죠. 하지만 그냥 찾아갈 수는 없었어요. 루시아의 아들이 아직 당신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추위 속에서 낯선 사람을 보고 따뜻하게 맞아주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 말이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당신이 그 국수 한 그릇을 주었을 때 저는 그저 착한 소년을 본 게 아니었어요. 바로 내 앞에 있는 루시아의 영혼을 보았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준호, 네 과거는 네가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 네 엄마는 그냥 떠난 게 아니야. 우리에게서 빼앗긴 거야. 그리고 여보, 너는 그저 편의점 점원이 아니야. 엄마가 지키려고 쌓은 모든 것의 상속자야. 준호는 자신의 데모라고 주장하는 여자를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마치 과거의 문이 갑자기 열리고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어둡고 미지의 길이 드러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상속자라는 단어가 준호의 머릿속에 공허하고 낯설게 들렸다. 마치 너무 큰 옷, 낡은 제복에 익숙해진 몸에 고급 정장을 걸친 것 같았다. 그는 디바를 한복의 비단결, 머리카락의 옥을 바라보며 그 이미지를 방금 들은 이야기와 연결해 보려고 애썼다. 그의 삶에서 그림자조차 아니었던 어머니 루시아에게 갑자기 얼굴이 생기고 사랑하는 꽃이 생기고 적이 생겼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국수 진열대를 채우느라 고민하던 준호가 있었다. 이해가 안 돼요. 그가 마침내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무슨 상속자죠? 할머니와 저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디바는 그를 부드러운 안락의자로 안내해 맞은편에 앉혔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루시아는 뛰어난 예술가이자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재능을 가진 텍스타일 디자이너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통과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패션 브랜드 벨스레드라는 회사를 처음부터 세웠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꽃에 대한 오마주로 지은 이름입니다. 벨스레드라는 회사 이름에 준호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손에 든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작은 자수꽃은 더 이상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징이었고 빼앗긴 과거의 열쇠였다. 세 번째 파트너가 있었죠. 디바가 굳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리카르도라는 남자였어요.
매력적이고 야심만만했죠. 루시아는 그를 믿었지만 저는 결코 믿지 않았어요. 그는 너무 빨리 사업을 확장하고 값싼 재료를 사용하고 우리 예술 작품을 대량 생산하려고 했죠. 루시아는 거절했어요. 회사의 정신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이야기는 마치 TV 드라마처럼 전개되었지만 그것은 그의 삶 그 자체였다. 그는 모든 단어의 무게를 느꼈다. 어머니께서 당신을 임신하셨을 때 잠시 휴가를 내기로 하셨습니다. 리카르도가 기다리던 기회였죠. 그는 어머니를 도용하고 위조 문서를 작성하고 회사 지분을 넘겨주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위협을 느끼신 어머니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망치셔야 했습니다. 결국 당신은 시골에 있는 할머니 곁으로 남겨지고 아무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자취를 감췄습니다. 준호는 깊은 고통과 함께 분노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보호해 주었다. 평생 품어온 이야기. 그저 떠나버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잔혹한 거짓말이었다. 그럼 저는 무슨 회사의 상속자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상속자죠? 아니, 디바가 사나운 눈빛으로 말했다. 네가 루시아 몫의 상속자야. 리카르도는 루시아의 원래 몫을 법적으로 없애는데 실패했어. 아무도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며 관료주의라는 겹겹이 숨겼지. 20년 동안 그는 거짓말로 제국을 건설했고 나는 자기 몫을 차지할 권리를 가진 유일한 사람을 찾아 헤맸어.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편의점 직원의 손이었다. 하지만 저는 사업이나 패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냥 저일 뿐이에요. 그런 남자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디바는 두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알 필요 없어. 그냥 엄마의 마음만 있으면 돼. 준호,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봤잖아. 혼자 싸우지 않을 거야. 이 순간을 20년 동안 기다려왔어. 이제 루시아가 쌓아 올린 것을 하나하나씩 되찾아올 거야. 준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저 부잣집 아줌마나 길 잃은 데모가 아닌 아군을 보았다.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이렇게 큰 싸움을 하기엔 자신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서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어머니를 향한 정의의 불꽃이었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준호의 뱃속에 차가운 매듭처럼 팽팽하게 얽혀 제대로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낯선 사람이었던 디바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그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었다. 어머니 루시아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가 늘 느껴왔던 공허함을 설명해주는 말없는 비극이었다. 그는 단순한 고아가 아니었다. 그는 쫓겨난 상속자, 추방된 왕비의 아들이었다. 이 모든 것의 무게는 압도적이었다. 디바는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가 충격을 흡수하고 고통과 분노가 가라앉을 시간을 주었다. 그러고 나서 마치 장기 작전을 계획하는 장군처럼 침착하게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몇 번 두드리자 화면이 켜지고 유명 경제 잡지 표지가 나타났다. 깔끔하게 빗질한 회색 머리에 눈에 닿지 않을 만큼 미소를 띤 중년 남성이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헤드라인은 한국 패션을 새롭게 정의한 비전가 리카르도였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를 파멸시킨 사람이야. 디바가 낮고 경멸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천재야. 박애주의자고 우리 경제의 기둥이지.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어. 그는 루시아의 창의력이라는 뼈대 위에 자신의 궁전을 지었어. 준호는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리카르도의 얼굴에서는 힘과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자신이 작고 하찮게 느껴졌다. 편의점 점원이 어떻게 저런 거인에게 도전할 꿈을 꿀 수 있을까? 그는 두려움을 드러냈지만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는 너무 커. 난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이 상황에 맞서 싸울 수 있겠어? 디바는 태블릿을 끄고 그의 손에 손을 얹었다. 따스한 손길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내 어머니 루시아는 모든 위대한 테피스트리는 진실이라는 한 가닥에서 시작된다고 항상 말씀하셨지. 네가 바로 그 실이야, 준호. 그가 엮어놓은 온갖 거짓을 풀어낼 실이지.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난 20년 동안 그 기반을 다져왔어. 내 변호사 마우로라는 훌륭한 젊은이가 있는데 그는 내게 경력을 빚지고 있어. 그는 신중하고 매우 충실해. 그는 이미 내가 지금까지 보관해온 회사 서류 원본을 검토하고 있어. 구체적인 계획이 언급되자 준호의 마음은 조금씩 바뀌었다.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희망의 불꽃이 튀었다. 그럼 첫걸음은 뭐죠? 그가 물었다. 디바는 날카롭고 단호한 미소를 지었다. 첫걸음은 정면 공격이 아니야. 리카르도가 예상했던 일이지. 최고의 변호사들과 언론까지 손에 넣었잖아. 20년짜리 상속을 두고 소리 지르면 하루도 채 못가 박살나고 조롱당할 거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기다렸다. 안 돼. 우리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그의 오만함을 자신에게 사용할 거야.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자네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 2번 다시 눈길도 주지 않을 거야. 준호는 당황한 뒷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말이야? 잊혀진 후계자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그의 회사에 들어갈 순 없잖아요. 디바가 설명했다. 뒷문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리카르도의 회사는 항상 하급 직원, 눈에 띄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채용해요. 이번 주에 물류센터에 채용 공고가 났거든요. 신입 직원의 저임금에 지치는 일이죠. 아무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준호의 머릿속에 대담하고도 무서운 계획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뻔히 보이는 곳에 숨을 것이다. 그 자리에 지원하게 될 거야. 디바가 말을 마쳤다. 넌 직원이 될 거야. 그의 제국에 대한 모든 것을 내부에서 관찰하고 듣고 배우게 될 거야. 넌 우리의 트로이 목마가 되는 거야. 준호는 심호흡을 했다. 미친 생각이었다. 위험했다. 하지만 동시에 기발하기도 했다. 처음으로 운명의 희생자가 된 기분이 들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만의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편의점 소년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 자리에 루시아의 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면접은 차갑고 인간미 없는 형식적인 절차였다. 그는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는 지원자들 속에 또 다른 얼굴일 뿐이었다. 아무도 그의 꿈이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강한 팔과 복종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되었다. 이틀 후 준호는 산업용 살균제 냄새가 나는 칙칙한 회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는 그 짐승의 심장부에 서 있었다. 리카르도 사의 물류센터, 서울 외곽에 있는 거대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창고였다. 끊임없이 웅장하게 울리는 소음은 지게차,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관리자들의 고함 소리의 교향곡과 같았다. 그의 교대 근무 감독관은 호르헤라는 남자였는데 어깨가 축 늘어지고 늘 지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창고에 있는 모든 상자의 무게를 짊어진 듯했다. 그는 준호를 반기지 않았다. 그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인 상자 더미를 가리켰다. 내 임무는 코드를 스캔해서 올바른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고 질문은 하지 않는 거야. 줄을 서지 마. 다치더라도 내 상관은 아니야. 알겠지? 준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투명해졌지만 이번에는 투명함이 그의 갑옷이었다. 처음 몇 시간은 잔혹했다. 편의점의 가벼운 작업에 익숙해진 그의 근육은 상자를 들 때마다 저항했다. 땀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공기 중에 먼지와 뒤섞였다. 단조로움은 견딜 수 없었다. 훑어보고 들어 올리고 밀어냈다. 훑어보고 들어 올리고 밀어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고독하고 익숙한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었다. 하지만 그때 리카르도의 얼굴, 디바의 거만한 미소, 그리고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이 떠올랐다. 비청이 터질 듯한 소음 속에서 디바가 인용했던 어머니의 말이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게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모든 위대한 테피스트리는 단 하나의 진실에서 시작된다. 그가 바로 그 진실이었다. 그가 옮기는 모든 상자, 모든 땀방울은 그의 정의를 엮어내는 과정의 일부였다. 오후 한가운데 무언가가 일상을 깨뜨렸다. 지게차가 다른 상자들과는 별도로 팔레트 하나를 실어왔다. 상자들은 어두운 나무 상자였고 로고는 없었다. 작은 연꽃 봉인과 연꽃 프로젝트라는 글자만 새겨져 있었다. 호르헤가 거의 즉시 그의 옆에 나타났는데 평소보다 더 긴장된 표정이었다. 손대지 마.
그는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건 특별 운송용이야. 아무도 손대지 마. 허가받은 사람만. 포르에는 서로 다른 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두 남자가 외딴 부두에 대기 중인 아무 표시 없는 검은색 트럭으로 상자를 옮기는 모습을 직접 감독했다. 준호는 일을 계속하는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갔다. 프로젝트 로터스. 이름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지만 그 상자들을 둘러싼 비밀은 분명했다. 그것은 풀린 실타래였다. 다른 실타래. 교대 근무가 끝나고 지치고 몸이 뻐근한 그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뒷문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때 고급 검은색 차들이 정문으로 들어왔다. 차들은 관리 사무실 입구 근처에 멈췄고 그중 한 대에서 리카르도가 나왔다. 리카르도는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정장은 준호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보다 더 비쌀 것 같았다. 그는 직원들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에게 그들은 그저 자신의 제국이라는 회색빛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먼지와 땀으로 뒤덮인 준호는 멀리서 어머니의 미래를 훔친 남자를 바라보았다. 증오가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씨처럼 타올랐지만 그는 그것을 숨겼다. 지금으로선 그는 그저 직원일 뿐이었다. 기계 안에 유령, 그리고 유령은 모든 것을 본다. 몇 주가 한 달이 되었다. 한때 마르고 약했던 준호의 몸은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손에는 굳은 살이 생기고 회색 유니폼 아래로 팔과 등 근육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베테랑처럼 에너지 효율을 높여 움직이는 법, 컨베이어 벨트의 흐름을 예측하는 법, 척추를 다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리는 자세를 익히는 법을 배웠다. 그는 효율적이 되었다. 그리고 효율적이 됨으로써 그는 더욱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포르에는 생산 라인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에 만족하며 준호를 흘끗 쳐다보지도 않았다. 다른 직원들은 너무 지쳐 사교할 겨를도 없이 그를 기계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의 몸은 자동 조종 장치처럼 돌아가는 동안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예리했다. 그는 마치 자기만의 지옥에 갇힌 스파이 같았다. 프로젝트 로터스 상자들의 모든 움직임은 그의 기억 속에 기록되었다. 선적은 일주일에 2번, 항상 밤 10시 이후 본 근무조가 이미 퇴근한 후에 이루어졌다. 표시 없는 똑같은 검은색 트럭들, 깨끗한 제복을 입은 똑같은 남자들, 포르에가 면밀히 감시하는 똑같은 긴장감. 준호는 그 외딴 부두의 보안 카메라가 창고의 다른 곳보다 더 새롭고 현대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야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그는 자신보다 더 눈에 띄지 않는 남자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창고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70살이 넘은 노신사였다. 준호는 감독관이 자신을 향해 소리치는 것을 듣고 그의 이름을 알아챘다. 그의 이름은 마누엘이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자신만큼이나 지쳐 보이는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다. 아무도 마누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마치 다른 유령들이 남긴 먼지를 쓸어내는 유령 같았다. 준호는 마누엘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늙은 관리인은 로터스 프로젝트에 고립된 부두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구역에 출입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너무 무시해서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추위가 더 심했다. 준호는 마누엘이 구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낡은 담배에 불을 붙이려 애쓰는 것을 보았다. 준호는 자판기로 가서 따뜻한 커피 2잔을 사고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는 컵 하나를 내밀었다. 선생님, 드세요.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누엘은 유리창을 바라보더니 준호의 얼굴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왜? 그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쉰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은 춥네요. 준호가 간단히 대답했다. 노인은 망설였지만 마침내 잔을 집어들었다. 따스함에 그의 주름진 손이 놀라는 듯했다. 그는 말없이 한 모금 마셨다. 그 작은 행동은 의식처럼 자리 잡았다. 준호는 일주일에 몇 번씩 그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보이지 않는 두 남자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가 자리 잡았다. 어느 날 밤, 프로젝트 로터스의 트럭에 화물을 싣는 동안 준호는 근처 지역을 쓸고 있었다. 동료에게 부탁해서 직접 관찰하고 싶었던 작업이었다. 마누엘은 부두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의 느린 움직임 덕분에 상자를 싣는 인부들 바로 옆에 서 있었다. 준호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지켜보는 동안 나무 상자 하나가 미끄러져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유리 깨지는 소리나 금속 부딪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묵직하고 무거운 소리였다. 호르헤는 공황으로 얼굴이 창백해진 채 씻는 인부들에게 소리치며 달려갔다. 나중에 부두가 텅 비었을 때 준호는 마누엘이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을 발견했다. 노인은 작고 날카로운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호기심이 너무 많구나. 얘야, 이곳에서는 호기심이 위험하단다. 그냥 이해하고 싶을 뿐이에요. 준호가 속삭였다. 마넬은 한숨을 쉬었다. 수십 년간의 비밀을 품은 듯한 지친 목소리였다. 그는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다. 그것들은 예술 작품이라고, 희귀한 골동품이라고 하더군요. 공식 기록에도 그렇게 적혀 있죠.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예술품은 축축한 흙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한밤중에 숨겨져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서둘 필요는 없죠. 그는 몸을 똑바로 펴고 걸어갔다. 준호는 조용한 창고 한가운데 서 있었고 축축한 흙의 모습과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비밀의 무게를 안고 서 있었다. 마넬의 말이 준호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윙윙거리는 소리처럼 메아리쳤다. 예술은 축축한 흙 냄새가 아니야. 그는 10번째 헛간 바닥을 쓸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 냄새, 그 이미지의 형태를 부여하려 애썼다. 축축한 흙, 골동품이나 예술 작품의 냄새가 아니었다. 숨겨진 무언가, 묻힌 무언가의 냄새였다. 그 비밀은 물리적인 무게를 지닌 듯했고 그는 그 무게를 어깨에 느꼈다. 갑자기 창고 안의 분위기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다. 지게차 소리가 잦아들고 직원들의 대화도 잦아든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이유를 알아본다. 영화에서나 봤던 검은색 차 한 대가 프로젝트 로터스 부두 근처에 조용히 멈춰선다. 차는 너무 어두워서 희미한 주변광을 흡수하는 듯하다.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온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그는 준호가 1년 동안 번 돈보다 더 비쌀 정도로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회색 정장을 입고 있다. 관자놀이 부분은 회색이고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다. 그는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차분한 태도로 움직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거만하게 명령을 내리던 호르헤가 남자에게 달려간다. 고개를 살짝 숙여 복종의 표시를 하고 있다. 안토니오 씨, 호르헤가 거만함이 전혀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오실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안토니오라는 남자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부두를 따라 걸으며 모든 상자와 모든 직원을 훑어보았다. 그의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도 더 위압적이었다. 준호는 움츠러들며 그림자에 섞이려 애쓰며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쓸었다.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안토니오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호르헤는 침을 꿀꺽 삼켰다.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선장님. 화물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멈춰 서서 호르헤에게 돌아섰다. 그는 얼굴이 그의 얼굴 바로 앞에 닿을 때까지 가까이 다가갔다. 호르헤, 이 작전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고란 없습니다. 실패는 있죠. 그리고 실패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완벽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호르헤가 더듬거렸다. 준호는 그 광경을 매료되고도 두려움에 떨며 지켜본다. 그는 창고에 폭군 호르헤가 그렇게 위축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 남자, 안토니오가 바로 이 모든 것의 진정한 힘이었다. 그는 흙 냄새와 공기 중에 떠도는 공포의 주인이었다. 안토니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복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손가락에 묻은 먼지를 털어낸다. 그때 준호는 작은 점을 발견한다. 섬세한 실로 수놓아진 손수건 모서리에는 작은 연꽃 그림이 그려져 있다. 준호의 심장이 잠시 멈췄다. 프로젝트 로터스. 그가 본 가장 강력한 남자의 스카프에 달린 꽃.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에 적힌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징이었다. 표식이었다. 안토니오는 손수건을 치우고 돌아서서 나간다. 다음 배송은 완벽했으면 좋겠어. 그가 어깨 너머로 말한다. 고객님은 아주 까다로우시거든요. 그는 차에 올라타 도착했을 때처럼 조용히 사라진다. 창고는 다시 평상시처럼 활기를 되찾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하다. 굴욕감을 느낀 호르에는 다른 직원들에게 분노를 터뜨린다. 하지만 준호는 그의 말을 거의 듣지 못한다. 그는 마비된 듯 연고체 모습이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단순한 밀수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훨씬 더 큰 무언가, 냉혹한 지도자와 비밀스러운 상징을 가진 조직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조직의 중심부에 가까이 다가가 있었다. 준호의 남은 근무 시간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 상자를 옮기고 팔레트를 쌓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더 이상 상품들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안토니오의 손수건에 수놓아진 작은 연고체 모습만 보였다. 너무나 작고 섬세한 디테일이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는 듯했다. 호르에 같은 남자를 단 한 번의 눈길로 굴욕감을 안겨줄 수 있는 힘, 창고 전체를 무겁고 두려운 침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힘. 그는 자신이 봐서는 안 될 무언가, 자신과는 동떨어진 세상에 속한 비밀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일하는 동안 그는 호르에를 관찰했다. 전에는 가슴을 내밀고 걸었던 감독관은 이제 더 작아 보였다. 그는 다른 직원들에게 사소한 실수에도 소리를 질렀다. 그의 분노는 안토니오가 자신의 존재만으로 짓밟아버린 권위를 되찾으려는 미약한 시도였다. 준호는 호르에가 충성스럽고 사나운 경비견일 뿐이며 진정한 주인 앞에서는 움츠러든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주인에게는 안토니오라는 이름과 연고치라는 상징이 있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모두들 무거운 창고의 분위기를 피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준호는 남았다. 그는 호르헤에게 엉망진창인 구역을 정리해야 한다고 어설픈 변명이라고 했지만 호르헤는 자신이 받은 굴욕감에 너무 정신이 팔려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오래 걸리지 마 라고 말하고는 떠나기 전 그가 한 말은 전부였다. 거대한 창고의 고요함 속에 홀로 서 있던 준호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어둑한 불빛 아래 쌓인 상자들이 산처럼 보였고 그림자가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는 안토니오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땅은 깨끗했고 아무것도 없었다. 잠시 그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도대체 뭘 기대했던 걸까? 연꽃 문양이 새겨진 명함, 포기하려던 순간 금속 쓰레기통 근처에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작은 종이 조각이었다. 영수증이나 태그처럼 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간 항공사의 수화물 태그였다. 위쪽 모서리에는 금색으로 양각된 똑같은 연고치 있었다. 손수건에 수놓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었다. 공식 마크, 로고였다. 꽃 아래에는 목적지가 적혀 있었다. 스위스 제네바. 그리고 승객 이름도 적혀 있었는데 안토니오는 아니었다. 그가 들어본 적도 없는 유럽인 이름이었다. 고객이 아주 구체적이야. 안토니오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는 손에 든 태그를 바라보았다. 서울에 먼지 쌓인 경납고와 스위스행 개인 항공편을 연결해주는 종이 조각이었다. 그는 재빨리 종이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쿵쾅거리며 쿵쾅거렸다. 더 이상 머릿속에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었다. 물리적 증거가 있었다. 위험한 증거였다. 로터스 프로젝트가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이제 그 프로젝트가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매우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불을 끄고 창고 문을 잠갔다. 주머니 속 비밀의 무게를 느꼈다.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자 차가운 서울의 밤은 더욱 어두워졌다. 그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길었던 적은 없었다. 눈 덮인 인도를 걷는 준호의 발걸음은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끌듯 무거웠다. 주머니 속 작은 종이, 진표가 종이를 태워버릴 듯 했다. 몇 미터마다 어깨 너머로 시선을 돌렸고 다가오는 차 소리나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화려한 불빛과 이름 모를 인파로 가득한 서울은 갑자기 그를 지켜보는 눈으로 가득 차는 듯했다. 늘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그는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다. 마침내 작은 빌린 방에 도착한 그는 문을 잠그고 숨을 헐떡이며 기대앉았다. 한때 세상으로부터 안전한 안식처였던 그곳은 이제 그를 아무것도 막아주지 못하는 골판지 상자처럼 부서지기 쉬운 곳처럼 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라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희미한 램프 불빛 아래 황금빛 연꽃이 빛났다. 스위스 제네바, 유럽 이름이었다. 인스턴트 라면과 2교대 근무를 하는 그의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다. 그는 낡고 느린 컴퓨터를 켰다. 시동이 걸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듯 승객 이름을 검색 엔진에 입력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소셜미디어도, 뉴스도, 공개 기록도 없었다. 마치 유령 같았다. 그러고 나서 프로젝트 로터스를 검색해 보았다. 결과는 모호하고 쓸모없었다. 병원 가꾸기, 영적 수행, 식당 이름에 대한 기사뿐이었다. 어떤 단체에 대한 기사도, 개인 항공편에 대한 기사도, 안토니오처럼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에 대한 기사도 없었다. 마치 손으로 담배 연기를 잡으려는 것 같았다. 이 일의 배우가 누구든 인터넷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울 만큼 강력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는 깜짝 놀랐다. 그는 재빨리 책 밑에 꼬리표를 숨겼다. 온몸이 긴장되어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준호, 거기 있어. 프라이드 치킨 가져왔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시에서 유일한 친구이자 전 직장 동료인 루안이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다. 루안이 기분 좋은 냄새가 나는 골판지 상자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그 호르헤라는 사람이 또 내 탓을 했니? 그는 이미 바닥에 앉아 음식을 열며 물었다. 루안은 준호와는 정반대였다. 시끄럽고 태평스러웠고 맛있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드라마, 다음 편 같은 소소한 것들에 세상이 맴돌았다. 아니, 그냥 피곤한 하루였어.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했다. 루안과 함께 앉았지만 닭고기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친구가 새 모바일 게임에 대해 신나게 떠드는 동안 준호의 머릿속은 창고에 갇혔다. 안토니오가 도착하면서 찾아온 으스스한 침묵 속, 호르헤의 굴욕감 속에 그는 루안을 바라보았다. 혈관을 타고 고동치는 위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너무나 순수하게.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다. 이제 그와 친구 사이에는 결코 공유할 수 없는 심연이 흘렀다. 루안에게 말하면 그는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평화마저 깨뜨릴 것이다. 루안은 느린 인터넷 속도가 가장 큰 문제인 세상에서 살았다. 준호는 이제 비밀스러운 상징들과 이름 없는 남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 루안이 떠난 후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더 무겁고 더 짙어졌다. 준호는 다시 꼬리표를 집어들었다. 그 작은 종이 조각이 진실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냥 잊을 수는 없다는 것. 선반을 정리하는 투명 소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그는 완전히 혼자였고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후퇴하는 것이 더 두려웠다. 그 후 며칠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준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빛 연꽃이 그려진 수화물 태그는 매트리스 밑에 숨겨져 있었지만 그는 그 무게를 계속 느꼈다. 마치 가슴을 누르는 듯했다. 출근해서 상자를 옮기고 바닥을 청소했지만 그의 마음은 딴 데 있었다. 그는 전에 없던 집중력으로 작업반장 호르헤를 바라보았다. 호르헤가 방 안을 불안하게 움직이는 모습, 전화를 받을 때 항상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속삭이는 모습, 호르헤만이 그 어두운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존재였고 준호는 그 실마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수동적인 태도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치라고 판단했다. 위험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위험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 끔찍했다. 그래서 루안이 찾아온 지 이틀 후 그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했다. 근무가 끝나자 집에 가는 대신 호르헤를 따라갔다. 코트 후드가 얼굴을 가린 채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울 거리를 질주하는 군중 속에 섞여들었다. 그는 호르헤가 술집이나 집에 갈 거라고 예상했지만 반장은 준호가 드라마에서만 보던 동네로 버스를 타고 갔다. 제복을 입은 도어맨들이 있는 고급 빌딩들과 거리에 주차된 외제차들이 있는 곳이었다. 호르헤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유리 창이 있는 우아한 커피숍 앞에 내렸다. 그는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마치 물에서 나온 물고기처럼 불편해 보였다.
그는 시계를 몇 번이나 흘끗 보고 나서야 틴팅 처리된 검은색 세단이 인도에 조용히 멈춰섰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갔고 준호는 한 여자의 실루엣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호르헤가 다가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그가 누구에게도, 심지어 안토니오에게도 그런 식으로 굴복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준호는 기둥 뒤에 숨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대화 내용은 전부 들리지 않았고 차가운 바람에 실려온 단편적인 대화만 들렸다. 호르헤가 여자에게 갈색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로 장식된 그녀의 손이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때 얼음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그녀의 목소리가 그에게 닿았다. 이번엔 실수가 없어. 프로젝트는 무능을 용납하지 않아. 호르헤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준호는 헛간에서 그토록 거만했던 호르헤가 이제는 떨리는 하인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다.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은 물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돌멩이를 쌓아도 항상 수면 위로 올라오는 법이라고. 그가 발견한 조각 하나하나는 진실을 가리는 댐의 또 다른 균열이었다. 차창이 올라갔다. 어두운 유리창이 그녀를 완전히 가리기 전 잠시 준호는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나이든 여자였고 깔끔한 머리 스타일에 계산적이고 경멸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안토니에타였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순간 그녀는 그저 얼굴일 뿐, 그의 여정 속 새로운 유령일 뿐이었다. 차는 도착했을 때처럼 소리 없이 달려갔고 호르헤는 보도에 홀로 남겨졌다. 그 어느 때보다 작아진 기분이었다. 준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서 겨울이 아닌 곳에서 느껴지는 한기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임원과 반장들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프로젝트 로터스에는 말뿐 아니라 여왕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런 게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작은 방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준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 여자 안토니에타의 조용한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 듯했다. 잠깐 마주친 그녀의 얼굴은 그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매끈한 피부, 얇은 입술, 그리고 말이 필요 없는 권위.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지쳐 있었지만 머리는 어지러웠다. 그는 빙산의 일각을 보았다. 그 거대한 권력 구조는 그 기반조차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창고에서 그를 공포에 떨게 했던 호르헤는 그저 겁에 질린 전령에 불과했다. 위압적인 존재감을 지닌 안토니오는 그저 군인일 뿐이었다. 진정한 장군은 바로 그녀였다. 그는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깊은 공포, 짓눌린 듯한 감각을 느꼈다. 라면, 진열대를 가득 채우는 남자가 검은 세단을 타고 다니며 단 한 번의 눈짓으로 남자들을 휘어잡는 여자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을까? 논리적인 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였다. 연꽃 꼬리표를 떼어 불태우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게 최선이었다. 다시 투명 인간이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편의점에 있던 노파의 모습이 떠올랐다. 허약하고 배고픈 모습이었다. 그리고 창고에 버려진 죽은 남자의 모습도 쓰레기 봉지처럼 버려졌다. 물러선다는 것은 그들을 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음 날 밤, 그는 퇴근 후 집에 가지 않고 밤새도록 문을 여는 컴퓨터 카페, PC방에 갔습니다. 젊은이들로 가득 차 시끄러웠지만 익명성을 보장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3시간 동안 돈을 내고 구석 부스에 앉아 엿보는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태그를 꺼냈는데 손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이미 구겨진 종이었습니다. 그는 검색창에 서울 금년상 기업을 입력했습니다.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스파, 고급 레스토랑, 차 브랜드 이미지뿐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물류, 운송, 수입 같은 키워드를 추가하며 다시 시도했다. 1시간 넘게 그는 관련 없는 정보의 바다를 헤쳐나갔다. 좌절감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어쩌면 인터넷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 비밀스러운 상징일지도 몰랐다. 포기하려던 순간 그는 접근 방식을 바꿨다. 고급 검색 도구를 이용해 날짜별로 필터링하며 5년, 10년 전에 오래된 뉴스를 검색했다. 그때 그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독립 뉴스 블로그의 작은 기사가 인터넷에 잊혀진 구석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로터스호의 조용한 비극이었습니다. 기사는 12년 전 인천 앞바다에서 침몰한 골든 로터스호라는 화물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공식적인 보도는 예상치 못한 폭풍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로그 기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미신고 화물, 실종된 선원, 그리고 급히 종결된 수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배를 소유한 자회사 로터스 트랜스포트는 곧 파산을 선언하며 그 흔적을 지웠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마구 뛰었다. 기사에 언급된 모회사 이름을 클릭했다. 건설, 기술, 금융사업을 하는 거대 기업이었다. 회사 소개, 페이지로 이동한 후 이사회 섹션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녀가 있었다. 전문가가 찍은 사진, 여전히 깔끔한 헤어스타일,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안토니에타 회장. 그녀의 이름은 그 배, 그 잊혀진 비극과 연결되어 있었다. 프로젝트 로터스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고대의 유령이었고 그는 방금 그 유령의 출생 증명서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았다. 그는 사자굴 입구에 서 있었고 이제 그 짐승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의 불빛만이 준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주변에서 놀고 있는 다른 젊은이들의 소음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그의 작은 오두막 안에서 세상은 두 단어로 줄어들었다. 황금빛 연꽃, 그리고 하나의 얼굴, 안토니에타. 검은 세단을 탄 여자, 호르헤와 안토니오처럼 졸개 역할을 하는 여왕은 제국 의회의 의장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제국은 잊혀진 배의 잔해 위에 건설된 듯했다. 그의 첫 번째 충동은 그 페이지를 인쇄해서 경찰에 달려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차가운 기운이 그를 마비시켰다. 기사 자체도 수사가 의심스럽게 종결되었다고 했다. 12년 전만 해도 그들은 해군과 언론을 침묵시킬 힘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폐쇄된 블로그 스크린샷을 들고 나타난 편의점 직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마치 다른 개미들에게 코끼리를 설명하려는 개미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을 것이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이 그를 믿고 그는 그냥 사라질 것이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이 일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의 시선은 다시 보관된 기사로 향했다. 맨 위에는 디지털 시간에 거의 지워진 이름 하나가 있었다. 마르코스의 보고서. 아주 작고 거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성은 없고 이름만 적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였다. 그는 새 검색 탭을 열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조용히 기도했다. 기자 마르코스 골든 로터스라고 입력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마르코스 인천 난파선. 근데 그 기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마르코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 명 있었다. 시간은 흘렀다.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그의 유급 근무 시간은 거의 다 되어갔다. 좌절감은 입안 가득 씁쓸한 맛을 남겼다. 그는 포기하려던 순간 마지막 조합, 가장 절박한 조합을 시도했다. 바로 로터스 트랜스포트에서 해고된 기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음모론 관련 옛 포럼에서 3년 전 댓글을 발견했다. 익명의 한 사용자는 이렇게 썼다. 기억나네요. 마르코스라는 기자가 이 사건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가 출처를 조작했다고들 하더군요. 요즘은 도로에 움푹 패인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은 팟캐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준호는 댓글에 언급된 프로그램 이름을 검색했다. 청취자가 거의 없는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노동자 계층 동네의 지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진행자는 마르코스였다. 그는 에피소드 하나를 클릭했다. 헤드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지쳐 보였고 오랜 세월의 패배 속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역력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완고함, 완전히 침묵당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다. 진실을 알고 그 때문에 벌을 받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팟캐스트 웹사이트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세탁소 위층에 있는 작은 임대 사무실이었다. 아무도 찾지 않을 곳, 더 이상 발견되고 싶지 않은 남자에게 완벽한 은신처였다. 해가 떠오르고 있을 때 준호는 다리가 마비된 채 마침내 일어섰다. 잠은 자지 않았지만 피곤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두려움과 날카로운 목표 의식이 뒤섞인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느꼈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더 이상 겁에 질린 소년이 아니라 12년 전 묻어둔 이야기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 자신의 유일한 잠재적 동맹을 찾아 나섰다. 마르코스의 사무실은 포럼 댓글에 적힌 곳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차가운 거리 위로 뜨겁고 비눗물 같은 김을 뿜어내는 세탁소 위였다. 간판은 없었고 페인트가 벗겨진 금속 문과 손으로 칠한 번호판만 있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심장이 갈비뼈를 쿵쾅거리며 쿵쾅거렸다. 그는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역사의 무게를 느꼈다. 한 남자의 경력을 파괴했고 이제 다시 발굴하려는 역사였다. 그는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다. 눈 밑이 짙은 다크서클에 면도도 하지 않은 중년 남성이 문을 열었다. 마르코스였다. 준호를 바라보기 전 그의 눈은 마치 길을 잃은 듯 허공을 응시하는 데 익숙해 보였다. 사무실은 작았고 낡은 신문, 책, 빈 커피잔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먼지와 패배의 냄새가 진동했다. 무슨 일이야? 마르코스의 목소리는 거칠고 조급했다. 준호는 침을 꿀꺽 삼켰다. 마르코스 씨, 골든 로터스에 대한 기사를 읽었어요. 마르코스의 얼굴이 굳어졌다. 마치 강철문이 그의 눈에 쾅 닫히는 듯했다. 그 기사는 없어. 그리고 난 더 이상 기자도 아니야. 꺼져. 그가 문을 닫으려 했지만 준호가 더 빨리 달려들어 발을 내밀어 그를 막았다. 제발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단호했다.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죠. 마르코스는 멈춰 섰다. 준호의 젊고 절박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거울에서 그리고 그를 찾아왔지만 그가 도울 수 없었던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지친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5분 남았습니다. 준호가 들어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가게 일, 노부인, 트럭 사고, 그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 호르헤와 안토니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자신이 집어든 꼬리표에 대해 이야기했다. 황금색 연꽃 문양과 프로젝트 연꽃이라는 문구가 적힌 꼬리표였다. 이야기 내내 마르코스는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하게 부러진 펜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그저 예의상 듣는 척하며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구나, 꼬마야. 마르코스가 말을 마치며 말했다. 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증명해 주지는 않아. 상자의 상징이 교통사고와 12년 전 난파선을 연결해 주지는 않잖아. 하지만 같은 상징이에요. 준호가 주장했다. 그리고 검은 채 탄 여자, 바로 그녀였어요. 안토니에타 위원장님, 당신 보고서에 나온 것과 똑같은 상징이에요. 마르코스는 메마르고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웃었다. 안토니에타? 그런 놈을 골판지 꼬리표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해봤어. 해안경비대 기록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날 짓밟았지. 날 조롱했지. 아무도 듣지 않는 팟캐스트에서 도로에 움푹 패인 곳에 대해 떠드는 음모론자 말이야. 준호는 실망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어쩌면 자신이 바보였는지도 몰랐다. 어쩌면 정말 혼자였는지도 몰랐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자신의 노력이 헛수고였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 그 여인의 얼굴과 그녀의 연약함이 떠올랐고 새로운 결의의 물결이 그를 휩쓸었다. 내가 뭘 봤는지 알아. 그가 마르코스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 그들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어. 노인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바로 프로젝트 로터스야. 마르코스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젊은이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확신이, 한때 자신이 지녔던 고집이 느껴졌다. 그는 주변에 쌓인 누렇게 변색된 신문 더미, 잃어버린 야망의 망령들을 바라보았다. 12년 동안 그는 그 미완성 이야기의 무게를 안고 살아왔다. 그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태그 보여줘. 그가 말했고 처음으로 그의 피곤한 눈에 흥미가 번뜩였다. 준호가 태그를 건넸다. 마르코스는 태그를 받아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문양을 분석했다. 그들은 부주의했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거만해. 그는 일어서서 벽에 꽂힌 서울 지도를 펼쳤다. 이 수송선들은 경로가 있고 패턴도 있어. 만약 그들이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아낸다면 우리는 단순한 꼬리표 이상의 것을 얻게 될 거야. 끝의 시작을 알게 될 거야. 패배한 기자는 사라졌다.
그의 자리에는 먹잇감의 흔적을 막 다시 발견한 사냥꾼이 서 있었다. 다음 날 밤은 준호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 그와 마르코스는 렌터카 안에 있었다. 낡고 소박한 차는 그들이 미리 정해둔 픽업 지점 중 하나가 내려다 보이는 어두운 거리에 주차되어 있었다. 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마르코스의 보온병에서 다시 든 커피 냄새가 진동했다. 기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모퉁이에 고정되어 있었고 장거리 카메라는 마치 잠자는 무기처럼 그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준에게 재킷 옷깃에 달린 작은 몰래카메라를 작동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떨어지더라도 계속 녹화해.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마. 그가 지시했다. 새벽 2시가 조금 지나자 사고 차량과 똑같은 검은색 밴이 모퉁이를 돌아 멈춰섰다. 가로등 불빛이 현장을 거의 비추지 않았다. 두 남자가 차에서 내려 소박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몇 분 후 그들은 혼란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은 듯 보이는 노인을 부축하며 돌아왔다. 노인은 저항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의지가 사라진 듯 그저 밴 안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지금이야. 마르코스가 채 시동을 걸며 속삭였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멀리, 놓치지 않을 만큼 가까이 있어. 그들은 밴을 따라 서울의 고요한 동맥을 달렸다. 대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펼쳐지는 숨바꼭질 같았다. 준호는 빨간불이 켜질 때마다, 예상치 못한 코너를 돌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밴은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었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잠자는 두루미들이 공룡 뼈대처럼 보이는 황량한 산업지대인 항구 지역으로 향했다. 밴은 철조망이 쳐진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개인 터미널에 들어섰다. 문이 닫혔다. 마르코스는 안전한 거리에 차를 세웠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볼 수는 있어. 그는 길 건너편에 있는 낡은 창고를 가리켰다. 지붕이야. 거기서 부두가 한눈에 내려다 보일 거야. 그들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으로 나가 웅크리고 창고로 서둘러 갔다. 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는데 마르코스는 땅에서 발견한 소의 조각으로 자물쇠를 깼다. 안에서는 녹과 바닷소금 냄새가 강했다. 그들은 삐걱거리는 금속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발밑에서 펼쳐지는 광경에 준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포트라이트가 비추는 부두에는 검은색 밴이 하나가 아니라 3대나 있었다. 호르에와 안토니오를 포함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은 조용하고 효율적인 작전을 펼쳤다. 그들은 밴에서 노인들을 하나씩 내려 경사로를 따라 이름도 깃발도 없는 현대적인 흰색 배로 안내했다. 그것은 골든 로터스의 새롭고 불길한 버전이었다. 경사로 근처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으로 모든 것을 주시하는 의장 안토니에타가 서 있었다.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마르코스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듯했고 12년 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가득했다. 그들은 숨기는 데만 더 능숙해졌을 뿐이야. 그는 카메라를 집어들고 녹화를 시작했다. 줌은 노인들의 멍한 얼굴과 안토니에타의 오만함을 포착했다. 이제 내 팟캐스트에 특별판을 내야 할 때가 됐어. 그는 카메라를 작은 휴대용 모뎀에 연결했다. 이건 경찰에 가는 게 아니야.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야. 인터넷 말이야. 준호는 가슴에 얹은 작은 카메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가게 주인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짐처럼 취급당하는 모습이 보였다. 차갑고도 맑은 분노가 두려움을 대신했다. 할머니, 소박하고 품이 있는 삶을 떠올렸다. 그 순간 절망적으로 보일 때마다 할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마치 기도처럼 속으로 속삭였다. 가장 어두운 밤조차도 태양 앞에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그 창고 지붕 위에서 그는 어둠을 뚫고 진실의 첫 번째 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다. 마르코스의 생방송이 시작되었다. 마르코스의 영상은 인터넷의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몇 분 만에 수천 명이 시청했고 10분 만에 수십만 명이 시청했다. 부두에 있던 정장 차림의 남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중 젊은 한 명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호르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었고 호르에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다.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다. 조용하고 정확했던 작전은 혼란 속으로 사라졌다. 남자들은 자리를 버리고 정처 없이 달아났다. 안토니에타는 혼돈을 목격했다. 항상 통제하려 드는 듯한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졌다.
경비원에게서 휴대전화를 낚아채 방송을 지켜보았다. 더러운 창고 지붕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그녀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잠시 그녀는 수십 년이나 늙어버린 듯했다. 하지만 분노가 그녀를 되살렸다. 모든 것을 꺼. 누가 촬영하는지 찾아. 그녀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외쳤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커져가기 시작했다. 점점 더 커져가는 탄식의 소리, 사이렌 소리였다. 터미널 벽에는 푸른색과 붉은색 불빛이 춤을 추며 항구의 어두운 바닷물에 반사되었습니다. 경찰차와 해안 경비대 차량들이 그곳으로 돌격하여 모든 출구를 봉쇄했습니다. 호르헤와 안토니오를 포함한 안토니에타의 부하들은 탈출을 시도했지만 금세 포위되어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안토니에타는 도망치지 않았다. 경찰이 다가오는 동안 그녀는 배의 경사로 옆에 꼿꼿이 서서 반항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패배조차도 지울 수 없는 경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을 때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비명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지붕 위에서 마르코스는 마침내 카메라를 내렸다. 12년간의 싸움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서 내려온 듯했다. 그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의 눈은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배에서 내리는 노인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임무는 완수되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다. 맑은 하늘에 햇살이 비추자 서울은 새 것처럼 환해졌다. 준호는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었지만 세상은 딴판이었다. 구석에 놓인 작은 텔레비전에는 프로젝트 로터스 스캔들 뉴스만 나오고 있었다. 항구 습격 장면이 나오고 안토니에타의 얼굴이 끌려가는 장면이 이어졌다. 그리고는 기자들에 둘러싸인 한 기자가 새롭게 얻은 자신감으로 질문에 답하는 장면으로 전환되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마르코스였다. 한 손님이 가게에 들어와 커피를 사 마시며 준호에게 말했다. 봤어? 믿을 수 없어. 저 사람들 잡혀서 다행이야. 그는 청년에게 진심으로 동조하는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투명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창밖으로 거리를 비추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와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 떠올랐다. 마침내 할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밤은 길고 어두웠고 그림자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약속했듯이 가장 어두운 밤은 태양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그리고 새벽은 빛으로 가득했다.